네, 지금부터 한국여성기자협회 소통, 이해, 협력, 한일여성기자포럼 두 번째 주제인 저출생의 늪 돌파하고 있을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기자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연합뉴스 국제뉴스부 김지연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귀한 분들 모시고 의미 있는 논의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 주제는 아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1주제가 진행됐는데요. 1주제 유리천장과 2주제 저출생 문제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리천장을 구성하는 여러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일하는 여성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일 것이고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가 될수록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겠죠. 그러니 유리천장을 함께 부숴야 하는 만큼 저출생의 돌파구를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0.78명, 그리고 일본은 1.22명입니다.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돌파구는 무엇일지 이번 자리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서는요. 먼저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들이 각각 한국의 일본의 저출생 현황과 정부 대책, 언론과 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KBS의 홍예린 기자와 일본 간사이 TV의 가토 사유리 기자가 평소 취재와 보도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어 토론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과 아카마 사야카 미나미 일본신문 기자가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저 먼저 발제자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발제하실 때에는 포디움으로 이동하셔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예린 기자는 KBS 문화복지부에서 복지 전문 기자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 KBS에 입사한 후 사회부 정치부 등을 거쳤고 요양병원 실태와 존엄한 노후에 관한 보도로 한국기자상과 여기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가토 사유리 기자는 간사이 TV 뉴스 해설 데스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FNN 독일 베를린 특파원, 간사이 TV 고베 지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준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사회보장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카마 사야카 기자는 미나미 일본신문사 디지털 편집부 기자로 활동 중이고 2019년 각 분야의 성차별을 조명한 시리즈 보도를 하는 등 젠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취재를 해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출생을 주제로 해서 그런지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프로필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자녀 관계를 많이들 적어주셨어요. 홍 기자는 2아이를 두고 있고 최 교수님은 3아이의 아빠다라고 자랑스럽게 써주셨습니다. 가토 기자도 2아이의 육아휴직 후 현업으로 복직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육아 경험이 많은 입장에서 왜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저출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생생하게 이번 논의를 진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홍예린 기자의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혜림 KBS 기자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선 후배님들 모시고 또 멀리 일본에서 손님들 오셨는데 발표 기회 얻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복지 이슈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18분 동안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알차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PT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분석 툴로 활용했어요. 뉴스만큼 현장에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없지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KBS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는 총 8개로 나눠집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국제 이슈까지 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은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영상 구성 보시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 결혼에 한 명도 안 낳는 시대. (82세입니다) 85세입니다. (92요) (93세요) 소화도 안 시키고 살도 아프시고. 아이고 그만해. Insofern ist in Korea das Hauptproblem wirklich, wie stabilisiert sich eigentlich eine Gesellschaft, die eine so niedrige Geburtenrate hat? 연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서울 노원구의 실제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놀이터가 어르신들의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숫자로 살펴볼게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었습니다. OECD 꼴찌였고요. 올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 한국만 더 심각하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 할까요? 심층 취재를 해보면요. 이 IMF 경제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청년들은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강렬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함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요청하기로 IMF 터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갈라서 오고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하고 3학년짜리 저 둘을 이제 제가 떠맡게 됐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애들만 놔둘 수 없어서 짧게 일해서 먹고만 살자 그 생각으로 찾던 게 이제 배달이었어요. 저희 집은 IMF로 아파트를 팔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시던 가게를 문 닫았고 그것을 저는 유년 시절에 보면서 쭉 살아왔고 정말 제가 딱 그거거든요. 이사를 오면서 느꼈던 저의 그 유년 시절의 감정들.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싶은데 과연 그 아기가 나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고 또 직업 같은 것도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둘이서 으쌰으쌰해서 돈 모아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이제 또 자기 집 사고 그게 가능합니까? 예전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계층 이동 사다리의 신화 이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쓰일 수 없다. IMF로 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보고 자랐던 청년 세대들은요,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집이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서 꼭 소유해야겠다는 인식이 청년 세대들에게도 강인합니다. 그런데요, 집값은요, 최근 약간의 주춤세는 보이긴 하지만 절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한번 보실까요? 억소리가 나게 올랐지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청년들이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가 이번 생에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청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왜 결혼 출산 안 하냐 물었을 때 1위가 주거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집값이 싼 시골이나 좀 외곽으로 나가면 어떠냐. 그럼 청년들은 또 말합니다. 일자리가 없다고요. 결국엔 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요.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빚어져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별의 인식들이 모이고 모여서요. 골목 경제의 모습도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노키즈존, 그러니까 아이들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0여 개 정도 성업 중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처음엔 정부에서도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화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 결혼과 출산을 한 선배 세대들이 조금 행복해 보인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여진 이 육아의 현실은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것도요, 한 차례 전쟁이 아니고요, 두 차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미취학 아동 시기예요. 이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죠. 한국적인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요, 아빠신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신데 원래 직장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딱 쓰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서울지사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구제가 안 돼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어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져요. 한국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여러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지를 못합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차라리 의무화 시켜주세요. 쓰지도 못하는 걸 제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숫자로도 이게 증명이 됩니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사람이 20명대에 그치고 있고요. 대부분 엄마에 또 머물고 있습니다. 성별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이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들은 슬라이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차별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육아전쟁이 끝나면 좀 행복해야 될 텐데 2차 육아전쟁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두신 분들 공감 크게 하실 거예요. 2차 육아전쟁은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 펼쳐집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어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돌봄 교실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돌봄에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추첨만 하시는데요. 한번 포기했기 때문에 180 이거는 빼고요. 지금 전부 다 직원 없어요. 경쟁률은 5대1, 긴장된 순간입니다. 초등학교 가까이에 위치한 한 태권도장. 수업 시작 20분 전부터 아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도복을 입지 않습니다. 태권도가 아닌 돌봄 수업에 참여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3개요. 5개. 5개? 태권도, 피아노, 영어, 그리고 태권도, 그리고 맞아, 수학. 그럼 집에 가면 몇 시가 돼요? 집에 가면은 7시 반? 횡단보도 건너에 있는 집으로 향하는 길. 이제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일걸요? 운이 좋으면 있고 운이 나쁘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운이 좋아야 엄마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모님 비용이 이제 그것도 돌봄 비용이잖아요. 거의 요즘에는 15,000원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20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1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 학원이 기본 30만 원 선이에요. 피아노도 15만 원. 태권도 도장이 16만 원인데 태권도 도장 매일 가죠. 첫째도 있으니까 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번 게 많이 다 나가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곧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일찍 끝낸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인 거지요. 이렇다 보니까 학교에 또 돌봄 교실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라고 하지요. 미술학원 갔다가 수학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온 가족이 저녁에나 만나는 그런 일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에 머물면 또 그럼 좀 견딜만 하지만 경제적인 지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해요. 우리나라 사교육비 얼마나 썼나 봤더니 26조 원이나 쓴 것으로 나타났어요. 불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또 수명은 연장되고 있잖아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젊었을 때 돈을 모아도 모자른데 자녀를 키우면 내 미래를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들이 젊은 층에 퍼지면서 저출산이 더 심화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요,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 주재로 회의도 열렸습니다. 여기에서요, 정말 주목할 만한 숫자가 나와요. 다들 놀랐죠. 15년 동안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돈이 280조 원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280조 원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요, 한 해 동안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보건복지 고용 예산인데 한 220조 원을 쓴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280조 원을 썼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액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출산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좀 과학적인 진단을 하고 다시 해결 방안을 찾겠다 해서 5개의 섹터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진단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고 또 실제 육아휴직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질의 주거 확대하겠다. 또 눈여겨볼 것이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것은 10,000원이 일반화되면서 난임을 또 겪는 분들도 증가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시술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슬라이드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 필리핀에서 100여 명의 가사 도우미가 들어오고요. 이것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이 순간부터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해도요, 그 아이들이 사회 성원으로 경제력을 제공하기까지는 20-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지금 급격하게 나빠짐에 따라서 20-30년 사이에 우리 1,000만 명 정도의 경제 인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가 아니고요, 정말 본격화. 그 증거로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이 눈앞에 다가왔고 고용 관련 제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이민 국가로서의 선호도 지수가 높으냐 봤을 때 보면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OECD 기준 한 23위 정도예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를 하면 더 낮아져서 거의 꼴찌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 한국이란 나라는 노동자 개인이 몇 년 와서 돈을 열심히 벌고 다시 본국으로 가고 싶은 나라이지,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나라는 아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마 이민 정책도 인구 정책의 확대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고요. 나머지 2가지 챕터는 미신고 아동과 낙태와 관련된 이슈예요. 이거는 왜 저출산과 관련이 있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올해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2,000여 명의 아동들이 8년 동안 출생은 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0여 명은 베이비박스 등에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1,000여 명은 안위가 확인이 안 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중간 발표에 따르면요, 상당수가 위기 임산부, 특히 미혼모가 많았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정말 빠르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의 출생만 인정하고 미혼모 등 그 밖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출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했다라는 비판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정책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미혼모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상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익명 출산을 돕고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라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했습니다. 낙태 관련해서는요, 미혼모들 취재를 해보면 특히 미신고 아동, 실제 수사선상에 오른 미혼모들을 취재해봤더니 낙태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죄받을 일이지만 낙태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비를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왜 그러나 봤더니요, 낙태가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불법은 아니지만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법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미혼모들은 경제적, 사회적 낙인, 편견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권에서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 역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결론까지 왔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그 원동력은요, 아마 우리가 아주 강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을 탈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등이 돼야 된다. 1등이 안 된 사람들은 낙오돼도 우리가 많이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ODA를 받던 나라에서 ODA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죠. 그래야 청년들이 나 혼자 살아남기 벅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자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KBS 홍혜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 기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아주 다각적으로 홍 기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이 키우기는 어려운 현실부터 치솟는 집값, 육아 비용, 그리고 미등록 아동, 미혼모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 저출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는 배경과 인식 때문에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난 일일 뿐일 것입니다. 또 그만큼 대책도 넓고 깊게 구성되고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홍 기자도 마지막에 촘촘한 정책 구성과 강력한 집행만이 이 의식을 바꾼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먼저 속도감 있게 정책 실행을 하고 후천적으로 인식 변화가 따르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명쾌한 발제해 주신 홍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가토 사유리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皆さんこんにちは。関西テレビの加藤さゆり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からは日本の少子化問題、これって誰のせいということで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簡単に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2006年に入社しまして、現在記者としては18年目です。で、これまでは大阪府警察担当や行政医療担当などを経てベルリン支局など特派員も経験してきました。で現在は、2人の子どもの産休育休を、連続で取りまして去年復職し、解説デスクとして、ニュースの番組に出演しています。で最近はですね、部内で、チームを編成しまして、政府の少子化対策に関する検証取材みたいなことも、行っています。でまず私からはその日本の少子化の現状を、お伝えしておこう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グラフは、第一次ベビーブームと言われました1947年からですね、現在に至るまでの出生数の推移になります。2022年は、77万759人で、統計開始以来過去、最少となりまして、現在も、減少の一途をたどっています。一方で1人の女性が生涯に産む子どもの推計人数を示す合計特殊出生率というものは、これも過去最低の 1.26 でした。でここでですね、その合計特殊出生率とい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についてご説明しておきますが、これは1人の女性が一生の間に産むと想定される子どもの数のことで、数値はですね15歳から49歳までの女性の各年齢別にその女性の全人口を分母にして、で1年間に産んだ子どもの数が分子になって、その出生率を15歳から49歳分までを足し上げて算出するものなんですね。でよくこれが夫婦が持つ平均の子どもの数だと理解されがちなんですが、分母には、結婚していない女性も含まれることを留意してお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つまり出生率が低下した場合、分母の未婚女性の割合が増加している影響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も想定し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で、その、出生数のグラフにですね、婚姻数の推移をこれ入れてみました。これ見事にですね、出生数とリンク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特殊な事情として婚外子の割合が極端に少なく、ほとんどの場合子どもは結婚した女性から、出産されます。つまり結婚する人の数が減少すれば、おのずと生まれる子どもの数も減少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2020年ですね、の段階で、これも政府の調査なんですけれども、50歳になった時点で一度も結婚したことがない人の割合っていうのが、男性で 28.3%、女性で 17.8% となっていて、結婚しない人がどんどん増加しているんですね。で、その背景として、よく言われているのが若者の価値観の変化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例えばそれは、恋愛や結婚は煩わしくて面倒だとか、娯楽の多様化だとか、結婚への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がある。それから、ちょっと前までは女性の高学歴化や、貧乏子だくさんなどといったことも言われ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れらはすでに古い価値観で思い込みであると指摘する専門家もいます。で、ここで間違えてはいけないなと思うのが、未婚化イコール結婚の意思が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若い世代ですね、18歳から34歳の結婚していない方に結婚の意思について調査すると、8割以上の男女がいずれ結婚はするつもりだと答えているんですね。しかし、自分がこれから先子どもの生活を保障できるほどのお金を稼げる自信がないとか、コロナで突然仕事がなくなって解雇されたりすることへの不安が強くなったといった、将来の経済的な不安を吐露する意見が多くあります。で、そもそも世代間で結婚や夫婦関係に対する考え方もかなり違います。例えば50代以上の世代では、夫が稼いで妻は家庭内で育児と介護をするといった性別役割分業意識と呼んでいますが、こういったものが強く残っていて、専業主婦世帯が少なくありません。ただ40代以下の若い夫婦ではもう共働きというのはもう当たり前で、子育てしながら夫婦ともに仕事を辞めずにずっと働き続けられる環境を求める人が増えています。それからかつてはですね、その高学歴の女性は子どもを産まない傾向に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最近ではその相関もなくなりつつあって、むしろ高学歴な人ほど結婚し出産もするというのが定説となりつつあります。逆にですね、学歴が低く年収も少ない人ほど恋愛も結婚もしないという傾向にあるのが今の日本の若者の現状で、特に20、30代ですねは男女ともに相手に経済力を求める傾向が強いと言われています。例えば自分に一定程度の収入がないと結婚に踏み切れないとか、もうそもそも結婚を諦めて婚活市場に参加していっていないという方も増えています。非正規労働者や無職の人においてはもうその時点で自分はスペックで弾かれると考えて、自らステップダウン、もう婚活市場にも出ていかないということも指摘されています。なのでそうしたことからですね、もう未婚化は決してもう若者の自由な選択の結果ではなくて、背景には若い世代の経済的不安や貧困があると言えます。一方で、結婚した夫婦の子育ての状況を見てみますと、結婚期間が15年から19年の夫婦が持つ平均的な子どもの数を完結出生子ども数とい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1970年代から2021年までの変化なんですけれども、およそ9割は維持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わずかに減少傾向にあります。でまた理想とする子どもの数っていうのも、少子傾向にあるんですね。でその理由としては、子育てや教育にお金がかかりすぎるというのが一番多い理由でした。
確かに私も子育て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教育にかかる費用は増加しています。こちらもこれ国の調査なんですけれども、幼稚園から高校まで全て公立に通った場合で574万円で、一方で全て私立に通うと1838万円かかるとされています。これに大学4年間の学費を合わせれば、国公立だった場合でも800万円、私立でも優に2000万円を超えてくるという結果になります。またですね、都市部ではもう中学受験をする家庭も少なくありません。そうした場合ですね、もう小学生のうちから塾に通わせ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の費用はかなりまた増え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し、低所得世帯では年収の4分の1が教育費に消え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で先ほど本さんからもありましたように、日本でもマンションなどの住居費が高騰していまして、特に都心部で子ども部屋も確保できるような広い家を持とうと思うと、かなりの費用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このようにですね、教育費や住居費の負担を考えて子どもを2人3人と産むことをためらう夫婦は少なくな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で先ほども言いましたように、高所得世帯ほど子どもの数が多いというデータもありまして、もう最近では結婚と出産はもう高所得層の特権であると指摘する専門家もいます。ここからはその日本の政府がどのような対策を取っているのか見ていきますが、日本で少子化が最初に注目され始めたのは1990年でした。合計特殊出生率が過去最低となって、その数値から 1.57 ショックと騒がれました。その4年後には初めて本格的な子育て支援策、エンゼルプランですとか、新エンゼルプラン、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といったさまざまな子育て支援策が連発されてきました。その内容はですね、例えば保育所の整備であるとか、育児休業制度の拡充、保育料の無償化などといったものが含まれています。しかし残念ながらこれらの対策は奏功してきませんでした。この30年間、保育の受け皿などといったその現物給付型の対策が中心で、先ほど言ったようなその結婚や子どもを持つことを望みながら持てないといったその多様なニーズにですね、目を向けてこなかったことが要因で失われた30年とも言われています。で急速に進行し続けるこの少子化問題に本腰を入れ始めたのが現在の岸田総理大臣でした。今年6月にですね、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として子ども未来戦略方針というものをまとめました。2030年代に入るまでが少子化傾向を反転できるかどうかのラストチャンスだとか、少子化対策は待ったなしの瀬戸際だといった厳しい危機感は示しています。でその子ども未来戦略方針の中身ですけれども、主にはこの3点です。経済的支援の充実と若い世代の所得向上、社会全体の構造や意識改革、子ども子育て世帯に対する切れ目のない支援といったもので、例えばそれは児童手当であるとかの拡充であるとか、住宅支援、あと男性育休の推進、奨学金制度の充実など、極めて網羅的に盛り込まれています。でこの中にですね、未婚化対策というものも記されています。例えばこの書いてあるように、若い世代が結婚や子どもを産み育てることへの希望を持ちながらも所得や雇用への不安から将来展望を描けない状況に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書かれているんですよね。でまた、若い世代の所得を増やすということで、賃上げですとか高等教育費の負担軽減なども一応掲げ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ただどれも具体策には乏しくて、大半を占めているのはやはり従来型の子育て支援策なんですね。多くは間違っては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少子化対策、少子化問題というのは、0から1をどう促すかなんですよね。
で日本の場合はその赤ちゃんを生み出す結婚というイベントが、27歳頃がピークと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世代は人口比率で見れば非常に少数派です。政治家でもですね、多数派を占めているのは中高年層で、今時の結婚観というものに対して、無理解なんですよね。なのでそういった、無理解によって間違った政策が取られている傾向もありますし、その懸念は与党内には残っているかなと考えています。で専門家に聞くとですね、未婚化対策っていうのは医療でいうところの未病予防とされるそうです。これに対して子育て支援策っていうのはあくまでも治療だと。なので治療ばかりしていて予防を怠れば少子化のさらなる重症化を招きかねないと、警鐘を鳴らしています。ちなみに日本の少子化の対策、岸田総理が挙げているのは3兆5000億円規模かかると見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この財源確保の具体策もまだ示されていません。その財源をですね、例えば医療保険料の上乗せや社会保障費の歳出削減などで検討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高齢者世帯の負担増につながることから反発の声が懸念されていて、そのために議論が先送り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結論は一応年末には示される見通しなんですけれども、果たしてどうなることやらというところです。で最後にですね、メディアの、責任、役割についても考えてみましたのでお伝えします。でこれあくまでも新聞とかとはまたちょっと違うと思うので、テレビ報道の立場で、私の知る限りでお伝えするものと、ご理解ください。でその少子化問題にまつわる報道なんですけれども、次の問題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少子化イコール未婚化だということの認識不足から継続的に報じないから当事者意識の欠如、こういった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まずその少子化イコール未婚化の認識不足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まで述べたように日本の少子化の大きな原因は未婚化にあります。若者の貧困、非正規雇用の拡大、男女の賃金格差などといったさまざまな社会問題が紐づいています。でその若者の未婚化に焦点を当てた記事や特集は新聞やウェブ記事などでは、あと YouTube 番組などではよく見かけるんですけれども、地上波ではあまり多くないんですよね。でその政府が今回子ども未来戦略方針っていうのを示した時にも、地上波のテレビ局の多くは、やっぱり子ども手当の増額であるとか財源の確保といった、お金にまつわる話題がやっぱりどうしても多かったなという印象です。で日本のテレビの報道に関しては視聴率っていうものがまず指標にあって、分かりやすさみたいなところがやっぱり一番重視されるので、お金の話ってなるとやっぱり格好のネタではあるんですよね。ただそれが問題の本質ではないんだっていうところを私たちがちゃんと理解しているかどうかっていうところが問題かなと思います。でその若い世代が抱えているその経済問題っていうのは本当に重要な社会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テレビ的に言うとすごく映像にしにくいもので非常に地味で、視聴率も取りにくい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ので、どうしても積極的に取り上げられてこなかったかなという印象があります。ちなみに弊社ではですね、その少子化問題をシリーズ化して、放送しまして、例えば若い世代がなぜ結婚しないのかっていう特集も組んだりしました。それから継続的に報じない点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財源、少子化対策への財源の問題っていうのは選挙の時の重要な争点にもなります。で総選挙などの時にはですね、各政党が公約で掲げるもので、メディアも重要なトピックとして取り上げ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れも選挙前に、集中的になりがちで、継続的に報じているかというと必ずしもテレビで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理由としてはタイミングじゃないからとか、世間の関心を呼びにくいからみたいなところで敬遠されるところ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つですね、それがこの当事者意識の欠如というのも問題にはあると思っていまして、日本の
マスコミ、特にテレビ局員の多くはですね、いまだにやっぱり高学歴で高所得者に当たります。例えば現在のその50代以上の男性社員はですね、かなりの確率で既婚者で、妻は専業主婦というケースが少なくないです。で1985年の男女雇用機会均等法以降ですね、女性の労働力、女性社員が増えたんですけれども、結局働き方としては、夜も休日も問わない長時間労働だったりとか、飲み会に参加することだったりとか、本当極めてマッチョな男性的な働き方が常に常態化していまして、特に報道や制作の現場では長らく女性社員が出産して育児して復帰してみたいなことへの無理解が非常に蔓延していたかなと思います。なので、要はその主催をする側ですねに、立案とか実行する側にその当事者意識が、どうしてもないので、こういった共働き世帯が抱える不安であるとか、若者の雇用問題とか、未婚化への関心っていうのが生まれにく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考えます。で最後にな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がその、若者の未婚化問題を放送した時にですね、番組中にもたくさんメッセージが寄せられて、結婚には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があるからじゃないかっていう意見が結構多かったんですよね。で打ち合わせの時にもですね、うちの社員で30代の独身の女性スタッフが、子育てしている先輩ってすごいとにかくいつも大変そうみたい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て、はっと気づか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確かに本当に厳しい、なかなか子育て世帯を取り巻く環境って厳しい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も私たちでじゃあ大変なことばっかり伝えていて、子育てって楽しいんだよみたいないう面を取り上げるような特集とかっていうのを積極的にこういう問題を扱う時にやっているかっていうと、なかなかそういうところは伝えきれていなかったかなと思うので、いろんな配慮は必要だ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子育ての楽しさであるとか、子ども社会の宝であるみたいなところをですね、共感を呼べるような多様な伝え方を私たちも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考えました。はい、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가토 기자님께서 일본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의 저출산 상황을 젊은 세대의 비혼율 증가와 연계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의 인식과 그들이 처한 현실이 한국 젊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육아 상황 역시 만만치 않고요. 육아 비용, 교육비 증가는 한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토 기자는 또 저출생 해결을 위한 미디어 역할과 과제를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숫자로 말하는 보도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당사자 의식을 가진 미디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미디어 과제 중 하나로 거론하신 것을 보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앞에 한국의 홍 기자도 공통적으로 짚어주셨었는데요. 육아 중인 선배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육아 이 사회에 대해 시청자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메시지, 다양한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 게 미디어의 책무다 하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두 분이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게 아닌데도 각각의 발제를 보니 동아시아 두 국가가 참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통해 양국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준 연세대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예림 기자님과 가토 사유리 기자님께서 발제를 너무 잘 해주셔서 토론문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빈틈이 없고요. 문제는 우리 학계가 더 분발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되면은 학자분들하고 기자분들이 함께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대체 교수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있기에 이렇게 솔루션을 못 내놓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특집 취재를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찔리고 좀 아프게 좀 다가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에 좀 동감을 하면서
제가 보통 그 저출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는데요. 저출산을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빈곤도 사회적 위험이고 실업도 사회적 위험이고 그리고 일생활 균형도 사회적 위험인데 이런 사회적 위험은 이 주체가 납니다. 다 개인. 그래서 내가 빈곤하면 사회적 위험이고 내가 실업하면 사회적 위험인데 그러면은 저출산도 내가 아이를 적게 낳으면 위험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약간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자기가 위험이 훨씬 줄어들어요. 고출산이 사회적 위험이지 저출산이 사회적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신문이나 언론이나 정부나 정치인들은 저출산이 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사실은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 갓도 사유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고출산, 아이를 더 낳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더 낳으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주는데 그러면은 왜 자꾸 저출산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사실은 먼저 그 간극부터 줄이는 게 아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공감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저는 이제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를 하는데 저출산 관련한 곳에 가면 아이를 안 낳아서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계화나 디지털화 그리고 노동시장 이런 세미나를 가면 미래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기계가 다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이 맞는 거 아닌가? 아이를 미래 기계가 다 대신 해준다는데 아마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나온 보고서를 읽어봐도 한 10년이나 15년 내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대체될 거라고 이게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대체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의 수가 많으면 정말 우리 미래가 더 나아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아까 제가 우리 학자들이 참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부분들도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사실 지난 한 50년, 100년 동안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일본의 인구도 많아졌고 대한민국의 인구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가 그중에 한 1000만, 2000만이 주는 문제가 과연 지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클라이밋 체인지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종합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일자리 문제만 좀 한정해서 보면요.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그냥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좋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다 의사시키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 저희 이 문과에 있는 학생들은 다 변호사 로스쿨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의사하고 변호사를 말고는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뭐 한 5억씩 10억씩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내가 저렇게 돈을 쓰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지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경제적인 불안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돈은 많이 썼지만 사실 해온 것을 조금 확장하는 수준이지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insane, 미친 짓이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별로 달라진 거 없으면서 계속 뭔가 결과가 왜 안 달라지지? 라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5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려가야 되는데요. 한 2분만 더 제가 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통적 사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려다 보면 저출산은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회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성들이 그냥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게 내 역할이야라고 할 때는 아이 낳는 게 그냥 규범이고 그냥 아이를 보통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커리어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출산율이 이렇게 B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서구의 국가들을 보면 다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성들도 자기의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제대로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사이에 반비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정비례인 것으로 이미 서구 국가들이 변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인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B에 있습니다. B.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A로 돌아가는 게 답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C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정말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거의 증거가 대한민국입니다. 0.8도 팠고요. 0.7도 곧 파려고 저희가 거의 디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에 있어서도 이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모든 아이들을 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미신고 아동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아이들도 커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청년들이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어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사교육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이런 사회가 되기가 힘들고요. 사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 17개국의 서베이에 따르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한 서구에서 유일한 일본과 다 합쳐서 동아시아와 서구를 다 합쳐서 유일한 국가인데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행복도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기자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 결정가들이 일단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일본하고 한국의 내각의 그 평균 연령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청년 혹은 여성 그 국회의원 비중도 가장 낮고, 그리고 뭐 어떤 진보나 좌파 의원들이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다양성도 별로 부족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령이 많으시고 남성이고 뭐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과연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정말 약간 슬픈 그런 마음도 가끔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세게 때려주시고요. 대학도 혼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좀 진정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씨앗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가 학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전문가구나를 보여주셨던 토론이었습니다. 저출생이라는 현상이 이 사회의 어째서 왜 리스크가 되는지부터 어떤 정책으로 변화를 일굴 수 있을지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자로 아카마 사야카 미나미 신문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こんにちは。私は南日本新聞社で記者をしている赤間さやかと申します。昨夜も少し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南日本新聞社は日本本土の最南端の地方都市で鹿児島県というところを拠点とする地方新聞になります。で、鹿児島は日本の中でも男尊女卑、そういった文化が根強く残っているとされる地方になります。少子化問題について本さん、加藤さんの発表いただきました。それを踏まえて日韓の共通点や解決策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日韓の共通点になります。
まず危機的なスピードで少子化が進んでいて、抜本的な解決策を見出せていない状況、これはもう皆さんご存知だと思いますが、その背景にも共通する社会課題っていうのが見えてきました。まず若年層の貧困です。日韓ともに子どもを持つほとんどのカップルが法律婚をした夫婦です。しかし若年層の低収入や雇用の不安定さで婚姻数は減少しています。日本では年収300万円の壁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これは男性の既婚・非婚の分岐点が年収300万円にあって、300万円以上の既婚率と300万円未満の既婚率に大きな差が見られるからです。お示ししている記事は、南日本新聞社が10年前に特集した連載「非婚の理由」という連載シリーズです。これ見出しにあるように、収入の低さが結婚を諦める理由とな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を取材しています。これは10年前の記事ですが、今も状況は全く変わ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加藤さんの発表にもあったような同じ状況です。それで雇用の不安定化も課題です。雇用形態が約4割が非正規社員になっていて、それは若い人の雇用が安定しない、将来が不安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ます。もちろん日韓ともに結婚を選ばないっていう人が増えているのは、価値観が多様化していることも一理あるとは思います。日本では一昔前は一般的だったお見合い結婚っていうのは最近はほとんど聞かなくなっていますし、自ら結婚を選ばないっていう方もとても多いです。また次に、すいません、日本ではごめんなさい、日韓の共通点として子育て環境が十分でないっていうことも指摘できると思います。例えばかさむ教育費がすごく負担だということです。お示ししました記事は、南日本新聞など九州の地方紙が今年3月連携して行ったアンケート、市民アンケートです。ここではどんな子育て策を重視するか尋ねたところ、幼児教育とか保育、高校授業料の無償化といった教育費の支援を選んだ人が群を抜いて多く、重い負担を訴える声が相次ぎました。教育費への不安から2人目の出産を諦めたという声も多数ありました。また社会の不寛容さもあります。日本でも公園や保育園などで子どもの声がうるさい、そういった苦情が相次いでしまう事態になっています。また仕事と子育てを両立するには他にも困難なことがとても多いです。鹿児島市、鹿児島県の県庁所在地になりますが、鹿児島市では昨年、鹿児島市では昨年、保育園に入れない待機児童が全国最多の136人に上りました。日本では近年全国的に待機児童っていうのは減少傾向にあります。それは政策でそういった支援を打ったからなんですが、自治体によってはまだまだ十分とは言えません。また、さっき本さんのご指摘にもありましたが、小学生を預かる学童保育、放課後児童クラブとか学童保育とか日本では言いますが、その待機児童が増えている自治体もあります。でそういった自治体の保護者からは、子育てをしながら働くことにとても高い壁を感じるという声が聞こえます。それでは少子化を食い止めるためには何が必要なのか考えました。私は、まず何といっても性別役割分担意識の変革っていうのが不可欠だと思っています。記事にありますが、2022年の昨年の国立研究所の調査で、日本の夫婦の家事分担について妻の担う割合が8割を占めました。で育児も妻が 78% です。負担の偏りが目立ちます。そのため正規職員ではなくて非正規職員としてでしか働けない女性も少なくありません。特に地方では夫が稼ぎ妻は家庭で育児と介護といった、古い考えは根強くやはり残っています。韓国ではどうでしょうか。性別役割分担意識は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夫婦で家事育児を分担するには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もとても大切です。かつてのような仕事一辺倒の働き方ではとても成り立ちません。
さらにこのグラフはすいません、また後ほど見てお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んですけど、鹿児島県の意識調査でやはり古い考えが根強く残っているってことを表しています。また求められることとして、どこに生まれても子育てしやすい環境整備っていうのが求め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共働き世帯を基本とした税制や保育園、学童保育などの環境整備が急務です。日本では自治体によって子育て支援策の格差が生じていることも課題となっています。こちらの記事をご覧ください。これは今年4月に鹿児島県内のすべての市町村にアンケートをしたところ、どこで子を産み育てるかによって子どもの医療費や教育費、保育料、給食費などとても大きな差が生じ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あとまた多様な生き方の尊重も必要だと思います。欧米に比べて極端に婚外子が少ないっていうのは、子どもを作るイコール結婚という価値観がとても根強いからです。日本政府が言う異次元の少子化対策が必要であるならば、法律上の結婚はしていないカップルでも親が一人であっても全ての子どもを歓迎し支援する制度が不可欠です。それではまとめに入ります。まず若年層や子育て世代の雇用、所得の安定、貧困の解消、子育てしやすい環境整備を進めるために十分な税金の確保が必要です。子育てには基本的にもお金はかからない、むしろ得をする、そういったぐらいの思い切った対策が実行されなければ、私は少子化を食い止めること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ています。また子どもは社会で育てるという意識の浸透も欠かせません。少子化が進めば社会保障などの制度を維持し続けられないこと、子育て支援は未来への投資であり、そのために大胆な予算の確保が必要なこと、それらのことを政治家が丁寧に説明して国民的理解を醸成するべきです。また多様な家族の在り方を歓迎することも忘れてはなりません。そして少子化対策は政争の具にしてはならないと私は考えます。少子化を食い止めるには特効薬が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長期的に断続的な政策を与野党を超えて取り組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私たち報道機関にはこれらの課題をやはり指摘し続けていくという、そういった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早口になりましたが以上にな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아카마 기자님은 한일 양국의 저출생과 관련한 공통점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어디에서 아이를 키우는지에 따라 격차가 크다, 어디에서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위기, 인구 유치 위기가 크다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네, 양국이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 불안정, 늘어나는 교육비,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사회가 함께 어린이를 양육한다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점, 정계에는 이를 놓고 다투기보다는 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아카마 기자님께서 한국은 일과 가정 그리고 일과 본인의 생활, 양립이 성립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거 홍 기자님 한번 답변을 해줘 보실래요? 그게 이제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도 아마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제도가 잘 작동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그걸 또 직종으로 확대해 나가면 자영업자 비율이 또 한국은 높지 않습니까? 아까 발표에서도 그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원천적으로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단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뭔가 전반적으로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직은 좀 많이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발제와 토론을 듣다 보니 그 부분이 또 떠올라요. 15년간 한국은 280조 원을 썼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출산율은 디깅을 하고 있고 바닥을 파고 있고, 일본도 30년간 정책을 펼쳤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발제자분들이 각자 현 정부의 전투적인 정책 기조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15년, 30년 뒤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을 하시는지, 또 부족하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 이거는 한번 네 분이 모두 말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한편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썼던 280조가 그렇게 모두 다 낭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저희는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출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을 다 저출산 예산으로 합쳐가지고 이게 돈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무상 보육이라든지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물론 전혀 관계없는 예산들도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아이가 더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 예산이 우리가 비효율적이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상보육이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육아휴직도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주거정책도 저는 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평등이 저는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진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성평등이 진전이 되면 전통적 사회에서 성평등이 진전이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결과였고 우리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바꾸자가 아니라 근데 이 정도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시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평등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상한 농담 같은 것도 못하는 사회가 됐고 성희롱도 많이 줄었고 제가 90년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출산 딱 하나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더 푸시를 해서 이제는 이 B 단계에서 다시 이제 C 단계로 더 성평등한 국가 거기에서 이제 출산율도 함께 아이를 낳아도 전혀 내 커리어에 그리고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노력해 왔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B 지점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평등한 노동시장의 문화라든지 성평등 문화라든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B에서 C로 더 가지 못하고 B의 그 바닥을 더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15년 후가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B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냥 값싼 외국인으로 인력만 대체하는 방식의 그런 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더 뭐 이주민을 포함해서 다 같이 조금 더 행복한 사회로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갈 것인지는 거기에 달려 있고 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불평등이 좀 높은 사회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재분배를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재원은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가토 기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私もチェ・ヨンジェ先生おっしゃったようにこの30年間確かに失われ続けてはきてるんですけれども必ずしもマイナスばかりだったかというとそうではなくって今回私もこれを調べるにあたって結構政府っていろいろやってきたんだなっていう気づきはあったんですよね。例えば保育所の充実であるとか少しずつ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てきていないことはない。だけれどもやっぱり最後の一手が何か足りない。それはやっぱり言ったように制度だけじゃなくて社会の理解っていうのが結局追いついていないのでそこの機運をもう少し高めることの努力も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先ほどちょっと触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じゃあなんで政治家で本気で取り組まないんだろう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この少子化問題ってこれだけ時間がかかるんですよね。結果が出るまでにやっぱり30年とかかかるのですぐに結果が出ないことって政治家って嫌うんですよね。目に見えて出ないからだから票にもならないしお金にもつながらないからなかなか積極的に取り組まないで、官僚もそれを支える官僚っていうのも自分たちの得点にならないから積極的にやらないで、国民もですね、今なんとかなってるから大丈夫
丈夫みたいな事なかれ主義的なところが日本人って特に多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ところでやっぱりなあなあになってこう過ごしてきた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全員に私は責任があるとは思うので、やっぱりそこをもう少しプッシュできるように私たちメディアも頑張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とは思います。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나눠보면요. 얼마 전에요. 저희 회사에서 야근을 서는데 저보다 한 10여 년 정도 후배 기자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도 있고 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여서 왜 그러냐 들여다봤더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돌아오면은 다시 직장을 해고될 위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커리어가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 30대 초반의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되게 크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성장해온 배경에는 좋은 제도들을 가져오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그게 내 몸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식 변화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제화하고 모두가 서로를 좀 감시하고 또 독려하는 것이 정말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산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아기 엄마, 아기 아빠들은 좀 힘들지 않아? 뭐 이런 인식이 대놓고는 못하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생산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 발표도 나왔지만 10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들 그런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카마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点韓国の状況を教えてもらえれば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家事とか育児の夫婦の分担の割合、分担の具合って韓国ではどんな状況なんですか？わかりますか？妻がやっぱり8割ですか？そうでもないんですか？どうだろう。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하셨습니다. 예. 이제 同じような状況.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비슷한데 한 가지 좀 바뀐 트렌드는 일하는 여성을 또 원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을 원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힘든 거죠. 네. 아까 일본에서는 여성이 집에 있길 원하는 그런 인식들이 높았잖아요. 결혼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더 주목받습니다. 네, 일은 하지만 가사 일도 그대로 합니다. じゃあやっぱり女性が置かれている立場というのは厳しい、とても厳しい状況は同じなんだなって、すいません、今思いました。ごめんなさい、質問と私もう一点お伝えしたいなと思ったのが、先ほどお示しした資料の中で鹿児島県内自治体によって子育て支援策に差が出ている状況がありましたってことをお伝えしたんですけど、これ鹿児島だけでなくて日本各地でも自治体によってすごく大きな差が、例えば0から2歳の保育料をタダにしている自治体もあれば、もうすごく満額で負担しないといけない自治体もあれば、給食費タダのところもあれば、普通に月3、4千円、5千円払っている自治体もあります。で、それどんな財源を当てているのかというと、例えばふるさと納税とか日本では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予算だったりだとか、国の補助金をその子育て支援、給食費とか医療費とかに当てている自治体もありました。で、なぜこんなふうに自治体によって違うんだろうって思った時に、結局はトップダウン、組長の判断次第だったんですね。だから子育て支援、今本さんも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日本の若い人も不安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きくて、子供を持たなかったり、将来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から作らないっていう人もすごく多くなって
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例えば子供を子育てするのに基本的にもお金はかからない、先ほどノルウェーの大使の方もおっしゃっ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お金の面では心配ないよ、不安はないよっていう状況があれば、もっと子供を作りたい、持ちたいって思う人はたくさんいる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ってトップダウン、政治家、自治体のトップ、組長だったり国会議員の人たちがやっぱり動かせる、そこが判断、それ次第だな、それが一番大きいなと思っていて、そこを私たちマスコミはやっぱりもっともっと声を届けるってことを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문하셨던 거랑 관련해서 최 교수님이 재빨리 검색을 해주셨어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64분, 그리고 여성은 225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플로에서도 혹시 언급하고 코멘트하고 싶으신 것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혹시 말씀을 주세요. 네, 오늘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정책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고민들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그래프에서 B에서 C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서구 선진국에서 B에서 C로 올라갈 때와 우리가 B에서 C로 올라갈 때 어떤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서구에서 적용돼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실 그 보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홍예림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선진국 못지않은 그런 유럽 국가 못지않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들, 특히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는 좋은데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또 안타깝게도 그 전통적인 생산성 기준으로 생산성이 좀 낮은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육아휴직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활용이 안 되는 측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은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제도보다 돌봄 제도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가 좀 됐는데 노동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근로시간도 여전히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600시간, 500시간 훨씬 더 1년에 더 많은 근로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직장 문화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이제는 권위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사라졌거든요. 마치 친구처럼 엄마 아빠랑 지내다가,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직장에 가면 약간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고 차렷 열중샷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청년들이 거기를 1년을 못 버티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교수님 저 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공부가 체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빨리 다시 취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간극들을 조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들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됐을 때만 지원해주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방적인 제도들, 사회보험제도라든지 아니면 연금제도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안정성을 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크게 막 뭐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아니면 내가 실패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게 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사회보장 시스템들을 좀 갖춰주는 거, 이런 것들 아마 세 가지가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貴重なお話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一つ、気になったのが、育休制度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あまり使われていない100人あたり育休制度を使ったのが母親で 26.3 人で、使わなかった方々はどうされてるんですか。仕事を辞めているっていう選択肢なのか、ちょっとそのあたりの事情韓国について詳しくなかったので深く教えていただけると大変助かります。 네, 아마 그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규직 일자리를 갖추지 못하거나 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임신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세요? 네. いや日本と多分似ているなっていうところをすごく改めて思いました。日本も正規非正規の問題っていうのがとっても大きいので100人あたり正規非正規もひっくるめた数字ってあったかな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すいません改めてこれを見て思ったので日本に行ってまた戻って調べ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직원들이 소중하게 쓰고 있는데 또 그게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도가 된다. 어찌 보면 사실이고 그리고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다 보면 육아는 힘든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고착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의 그런 육아 예능들 아니면은 육아 관련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우리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한국과 일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 언론이 하면 이 그러니까 저출생의 문제를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한번 저희는 이제 기자의 입장이니까 교수님. 그러게요. 저희 학생들이 아기들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막 찾아보는데 그걸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내 아이는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농담으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굉장히 능한 데 비해서 대안을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보수적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많을 때는 사실 그거에 맞는 대안은 꽤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 대안들이 아니면 그 현상을 바꿀 수가 없는데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디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계속하고 그거를 함께 이렇게 공유는 하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크게 변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듯한 그게 사실 일본 사회든 이제 대한민국 사회든 약간 그런 대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 대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조금 취재를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약간 공론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안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심층 보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 주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가토 기자님이 이것을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번 상세하게 한번 소개를.
そうですね、先ほど私もじゃあ自分で言っておきながらなんですけど、どうしたら子育てが悪のイメージにならないん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メディアっていうのは問題をあぶり出して指摘するっていうのが仕事なので、すごくそこのバランスを取るのは言いながら難しいなとは思いました。ただ私結構自分が夕方のニュースをやっている時に子育てをしている母目線でコメントをす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多くは見ている視聴者が割と夕方なんでお母さん世代、いわゆるおばあちゃんとかの世代が多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人たちに向けて言ってるところもあるんですよね。あなたたちの世代と私たちの世代は考えていることが違って、こんなに大変っていうことを分かってるっていうことを結構言いたくって言ってる時もあって、でもそれが実は若い人には別の見方に移ってしまっていて、すごいなんか矛盾だなって思いながら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社会のそのムードを変えるっていう意味ではもちろん直接的に楽しいよとか子供って可愛いねみたいないう取材をすることも大事なんだけど、やっぱり古い例えばさっき言ったような性別役割分担主義を持っているような世代の人たちの意識も変えないといけないともどっかで思うので、本当難しいんですけどね。まずはそういう古い世代の人たちの考えも変えていきたいなとは思っているので、ちょっと清濁合わせながらうまいこと言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ごめんなさい、答えになってなくて。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바꾸기는 어려운 건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 인식, 문화일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산업, 학교 그리고 우리 언론, 사회 구성 개개인이 합심해서 아예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3주제 저출생에는 돌파구 있을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쉬신 후에 4시 정각에 제3주제 아시아적 문화가 여성 관련 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